어제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을 맞아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서울과 부산에 이어 울릉에서도 일본의 조리의 제정을 규탄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일본이 해마다 기념 행사를 열고 있지만 우리는 독도 생태계 보존과 관리, 독도 의용 수비대 정신 계승 등 일본의 침탈 야욕에 맞서 활발한 독도 지킴이 활동을 이어나갑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우리 땅이죠.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거리는 87.4km로 일본보다 가깝고요. 신라시대 때부터 오늘까지 주민 거주는 물론이고 모든 행정과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아나운서 손지민입니다. 일본의 억제 주장에 맞서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들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의 분위기는 어떤지 오늘 울릉 상황 먼저 전해드릴까 합니다. 남산 아나운서 어제 규탄 대회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울릉입니다. 어제 울릉군 한마음회관에서 사단법인 푸른울릉 독도 가꾸기회와 독도재단이 주관한 일본의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규탄 대회가 열렸습니다. 울릉군 관계자, 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했고 시마네 현에서는 2005년 조례로 이날을 소위 죽도의 날로 지정하고 해마다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요. 어제 행사에서는 이러한 조례 제정을 비난하며 철회 규탄 결의문 발표와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남한군 울릉군수는 규탄사를 발표했는데요. 규탄사에는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왜곡한 모든 교과서, 학습지도 유령 해설서와 독도를 왜곡 선전한 영토 주권 전시관을 즉각 폐기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깊이 사죄하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최근 5년 동안 매년 2월 22일에 울릉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울릉군에서는 뜻을 밝혔고요. 또한 사단법인 푸른울릉 독도 가꾸기회와 독도재단은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맞서 활발한 독도 지킴이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남셀 아나운서에게 울릉에서 열린 다케시마의 날 규탄 대회 소식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뉴스민 김보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김 기자가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대구 지방의회 광역 기초의회가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인 22일 대구시를 시작으로 오늘 군의군, 26일 북구 등 기초단체들도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과 시민들의 반응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인상 추진 배경부터 한번 볼까요? 네, 지난해 정부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시도는 50만 원, 시군구는 40만 원 상향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한 게 배경입니다. 지방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을 돕고 유능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이고요. 이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는 2003년 이후로 변동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20년간 묶인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건데요. 이 지방의원이 매월 받는 의정활동비는 각 지자체의 의정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의회별로 이 입법 과정을 거칠 예정인데요. 현재 전국적으로 이 의정활동비 인상을 논의 중이고 이들 대부분은 법정 최고액 수준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인상 있지만 현실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절차 단계까지 왔을까요? 네, 우선 경북 도의회는 지난달 29일에 제1차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었고요. 광역의원의 의정비 활동비를 2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결정을 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 인상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고 네. 이후에 26일에 제2차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의정활동비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대구시의회도 비슷한 순서로 절차를 밟고 있고요. 2월 초에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인상을 의결했고 어제인 22일에 대구시청에서 공청회를 열고 시민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네, 아까 2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일단 인상 조례가 통과되면 의원들의 의정비가 얼마가 되는지 정확히 좀 한번 알려주세요.
네, 대구 시의원을 예로 들어볼 텐데요. 지방의원 수당은 월정 수당과 의정 활동비, 여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네. 2024년 기준으로 대구 시의원의 월정 수당은 월 347만 원이고 여기에 의정 활동비는 월 150만 원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대구 시의원의 1인당 수당은 월 497만 원, 연간으로 따지면 이 5,968만 원인데요. 네. 이번에 활동비 50만 원을 인상하게 되면 매달 547만 원, 연간 6,568만 원 수당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대구 지역 근로자 1인당 평균 총 급여액이랑 비교를 해보면요. 네. 이 1인당 평균 총 급여액은 3,773만 원, 이 2022년 국세청 근로소득 기준인데요. 네. 이 대구시의원의 1인당 월정 수당은 2배가량 많은 거죠. 이 올해 공무원 급여 인상률도 2.5%에 불과했죠.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률은 33%라고 합니다. 네, 물론 아주 오랜만에 인상한 거긴 하지만 인상률 수치로만 보면 좀 높긴 합니다. 네. 그러면 지방의원 수당이 아까 월정 수당, 의정 활동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까지 해서 다른 수당은 없나요? 네, 이 외에도 여러 수당이 있습니다. 이 개인당 의정 운영 공통 경비가 있고요. 해외 연수비, 업무 추진비, 정책 개발비 등 따로 받는 내역들이 많은데요. 이 개별로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심지어 이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 수당은 21년간 고정되어 온 의정 활동비랑 달리 지속적으로 인상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용 내역에 대한 관리 감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그렇죠. 이것도 매우 중요할 텐데요. 네. 이 의정활동비가 따로 정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용 내역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이유인데요. 따라서 시민단체들이 의정활동비가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보완하는 게 먼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용 내역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네, 대구에서도 이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대구 시민단체 연대회의가 21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인상 움직임에 대한 반대 뜻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연대회의 측 주장은 경기 침체와 세수 부족으로 재정 상황이 심각하고 지방의회 집행부 견제와 정책 경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사실상 의정활동비를 인상할 명분이 없다면서 지방의원들의 전반적인 의정활동이 시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또 일탈과 자질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일사천리로 이뤄지는 의정활동비 인상이 민생을 외면한 움직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처럼 지방의회마다 의정비가 다르고 또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 개혁 과제는 제대로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도 같이 지적이 됐습니다. 네, 뭐 여러 시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열린 대구 공청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 네, 어제 대구시청에서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네. 대구시 의정비 심의위원장이 이 의정활동비가 결정됐던 2003년과 비교하면 물가 상승률이 50% 넘게 올랐다면서 인상 취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지난해 대구시 재정 자립도는 42%였고 17개 광역시도 중에 재정 자립도가 6번째로 높다면서 인상 여력이 있음을 좀 강조를 했는데요. 이 대구시 전 평가 담당관 등 이 발표자로 4사람이 참석을 했는데 이 중 3사람은 의정활동비 인상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반면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시민들에게 의정활동 자체로 인정받는 게 우선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외에 참석한 시민들도 의정활동 눈높이 미달, 인상 근거 부족 이런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2월 말에 의정비 심의회 2차 회의가 열리고요. 조례는 3월에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네, 공청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나왔네요. 뭐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좀 납득이 가려면 더 많은 노력과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김 기자는 이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단순히 의정활동비를 올린다고 해서 부정적 여론이 생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특히 또 올해 전국적으로 세수 부족 상황이 심각하다는 언론 기사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또 대구에서는 중구, 수성구 등에서 기초의원들의 일탈, 자질 논란 기사도 많이 나왔었죠. 그 속에서 쌓인 불신이 반영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지방의원 중에는 겸직을 하고 있는 의원도 많은데
그 외에 별개로 의회 일을 제대로 한다는 믿음을 시민들에게 줬다면 지금만큼의 반대 여론이 나오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가 지역 발전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곳인 만큼 지금의 의정활동비 인상 논란이 더 나은 의회, 또 기초위원회 역할까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급한 문제는 신뢰 회복인 것 같네요. 지금까지 뉴스민 김보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한 스포츠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생생스포츠입니다. 오늘은 달구신문 김수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축구 소식부터 좀 살펴볼까 해요.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 사이의 문제가 해결된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이강인 선수가 SNS 계정에 손흥민 선수와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재차 장문의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아마 19일 주말 리그 경기를 치른 뒤 곧바로 런던으로 향해 직접 만나 사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 손흥민 선수도 화답을 했어요. 네, 손흥민 역시 이강인의 SNS 게시글 이후 약 1시간 후에 SNS에 심경을 밝혔는데요. 손흥민은 게시글을 통해 국민들에게 이강인 선수의 실수에 대한 용서를 부탁했습니다. 네, 이 손흥민 선수뿐 아니라 다른 선수들과도 이강인 선수가 원만히 관계를 회복한 모습이라고요. 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글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주장 손흥민뿐 아니라 다른 대표팀 선수들에게도 직접 사과했다고 하니까요. 네, 이런 논란 때문일까요? 결국 클린스만 감독도 경질이 됐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오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제는 신인 감독이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에 축협은 지난 20일 신임 전력강화위원장에 정혜석 축협 대회위원장을 선임하고 후임 감독 찾기에 돌입했습니다. 네, 감독 후보자로 어떤 이름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나요? 현재 유력하게 떠오르는 감독은 없지만요. 세뇨 기네슈 전 FC 서울 감독이자 전 터키 국가대표 감독과 에르베 르나르 프랑스 여자 축구 대표팀 감독 등 해외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감독들이 대표팀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들 중에서 누가 좀 확률이 높을까요? 글쎄요. 감독들의 의지와 조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협회의 의지인데 네. 그 점에서 언급된 감독들이 부임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방금 언급된 감독들이 부임될 가능성이 낮다라 어째서일까요?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은 대표적인 국내 감독 중용파인데요. 이미 진행된 전력강화위원회의 회의에서 거론된 감독들이 최용수 전 강원 감독을 포함해 홍명보 현 울산 감독, 김기동 현 서울 감독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 프로팀 감독들인데 데려올 수가 있는 건가요? 소속팀에 대승적으로 양보하라는 뉘앙스를 풍기고는 있지만 사실상 감독 강탈에 가깝다고 해야겠죠. 이게 다 감독 자리만 바뀌고 실질적인 축구협회의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축구협회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할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공석이 된 감독 자리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축협의 쇄신으로 보이는데요. 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비슷한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몽규 회장부터 축협의 실권자들에게 큰 인식 변화가 생기든 혹은 합리적인 인사로 채워지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이는 실정입니다. 네, 이제 혁신을 좀 어렵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강탈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앞으로 좀 축구협회가 잘 해주기를 기원을 해봐야겠습니다. 이제는 야구 소식 살펴볼까 하는데요. 메이저리그에서 뛰던 류현진 선수가 한국으로의 복귀를 알렸습니다. 네, 하나는 어제 류현진 선수와의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한화에서 활약 후 미국 메이저리그로 진출한 류현진은 LA와 토론토를 거쳐 12년 만에 다시 한화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네, 근데 한화로 돌아오는 것도 돌아오는 건데 계약 기간과 금액이 또 화제더라고요. 네, 류현진은 한화와 8년 최대 170억 원의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류현진의 계약은 지난해 양의지가 맺은 4년 152억 원을 경신한 KBO 역사상 최고 규모입니다. 저는 금액도 금액인데
계약 기간이 8년이나 돼서 이게 좀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우게 되면 현 KBO 리그 최고령 등판 기록인 송진우의 만 43세 8개월 기록을 경신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양측이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샐러리 캡의 영향도 없을 순 없을 테고요. 샐러리 캡의 영향이라면요? 보통 FA 선수들이 4년 계약을 맺는데요. 네. 계약 기간이 4년과 8년이면 금액이 비슷할 경우 연평균 수령액이 절반 수준이니까요. 네. 구단 입장에서는 여유분이 생기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류현진 선수가 국내로 복귀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현지 치안 문제 때문에 국내 복귀 쪽의 매력을 느꼈다는 보도도 있긴 했습니다. 네네. 여기에 하나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선수이기도 하니까요. 추신수 선수처럼 기량이 온전할 때 국내 야구 팬들 앞에서 투구를 보여주고 싶다는 얘기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기도 했고요. 네. 오늘 제가 또 류현진 선수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공항에서 한 인터뷰를. 그러니까 좀 포부에 차있다. 열심히 하겠다 네. 이런 의지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럼 앞으로 류현진 선수의 활약을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기량에선 의심의 여지가 없는 만큼 정상급으로 활약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류현진 선수의 가세로 한화의 선발진이 업그레이드된 만큼 약진이 많이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네, 아마 가을 야구로의 키카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의 이 삼성 라이온즈에게는 좀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봐야 할까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또 삼성의 어린 타자들이 나라를 대표하는 훌륭한 투수를 상대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을 테니 마냥 비관적으로 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야구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도 삼성 라이온즈에 대한 우리 지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스포츠 대구신문 김수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좋을 세법과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하지만 실수하기 쉬운 세금 문제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립니다. 똑똑한 세금생활, 세금박사 용렬 씨에게 물어봐요. 최영렬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풀어주실 세금 이야기는 뭔가요? 네, 요즘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렇죠. 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거나 교육비 지원,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가가 아닌 기업에서 출산 장려금을 무려 1억 원씩이나 지급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때 지급한 출산 장려금에 대한 세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출산 장려금에 대한 세금 문제는 어떤 게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출산 장려금을 받으면 어떤 세금이 부과가 되나요? 네, 우리 소득세법은 고용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받은 금품은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는데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당연하고 공로금이나 위로금 명목으로 받는 금품도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으로 분류가 되면 세금 부담이 어떤 식으로 산정이 되는 걸까요? 네, 현재 부영그룹의 평균 연봉은 약 4,500만 원인데요. 네. 여기에 연봉 1억 원이 추가된 약 1억 5천만 원에 대한 세금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연소득 4,800만 원을 넘어서는 세율 구간은 24%이고 8,800만 원을 넘어가면 35%까지 세율 구간이 높아지기 때문에 1억 원이 추가된다면 거의 3천만 원에 가까운 세금이 추가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같은 사회보험료까지 합친다면 4천만 원 가까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다가 약간 아쉬워지는 부분인데 그럼 우리 세법에서 출산 장려를 위한 비과세 혜택 같은 거는 없나 봐요. 네, 지금 세법상으로는 기본공제 대상에 150만 원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고 네. 자녀세액공제를 최대 30만 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또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받는 급여로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를 규정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는 있지만 현재 지급한 출산 장려금의 액수가 너무 커서 비과세 효과는 미비한 수준입니다. 네, 아까 뭐 4천만 원 언급이 됐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액수는 좀 적긴 적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출산 장려하기 위해서 1억 원을 지급을 했을 때 세금을 40% 가까이 내야 된다면 본래 취지와는 좀 맞지 않는 거잖아요. 네. 이 대책은 없을까요? 네,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보기에는 세금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다른 대책을 마련하는 중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증여세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할 때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네.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기존 근로자의 연봉에 합산이 되지 않고 1억 원까지는 10% 세율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오늘 이렇게 이슈가 된 걸 보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걸림돌이 있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는 우선 우리 세법이 정해놓은 기본 방향이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어온 이 세법의 해석을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다른 대기업에서도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몇백만 원 수준이긴 했지만 그 이전 사례에서도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이나 증여로 지급하는 것이 혹시 차이가 있나요? 네, 가장 큰 차이가 증여의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없어서 기업의 세금 부담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점인데요. 네.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20%의 절세 효과와 함께 인건비로 법인세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지만 출산장려금을 증여로 부과한다면 개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 10%와 법인이 포기해야 하는 절세 효과 20%와 함께 최종적으로는 30%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근로자와 법인이 함께 세금을 분담한다는 효과는 있겠지만 기업 입장에서 최종적인 세금 부담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현재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네, 일단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3월 초에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금 혜택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지원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상황은 크게 여의치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부영그룹 측에서는 증여로 보아서 최대 1,00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세금 부과를 해줄 것을 요청을 한 상태이고요. 네. 출산장려금에 대한 기부금 제도를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네, 이 기부금 제안에 따르면 기부받는 근로자 측에서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기부를 한 기업에서는 기부금과 같은 세금 혜택을 주자는 제안인데요. 이것은 법 자체를 바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지원을 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사회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많은 대중분들께서도 인식을 하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뭐 기부금 문화도 있고 뭐 추가적인 절세 방안은 없을까요? 네, 그래서 먼저 근로소득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 네. 시기를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1억 원의 연봉이 한 해에 모두 지급된다면 세금 부담이 30%에서 뭐 40% 가까운 네.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지급액을 3년이나 5년 정도로 분할해서 지급한다면 매년 연봉에 2, 3천만 원 정도 오르는 효과라서 세금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을 달리해서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근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지급을 한다면 개개인별로 과세되는 세법의 특성상 세금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그 기업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경우에는 이런 것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그 세율 구간에 맞추어 가지고 좀 분할 지급하는 게 좀 좋아 보이는 혜택인 것 같긴 한데요. 혹시나 이제 증여로 지금 이거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니까 네. 증여로 보는 경우에도 절세 방안이 있을까요? 네, 출산지원금을 증여로 본다면 직접적인 증여보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지원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것은 회사 내부의 근로자를 위한 복지기금을 모아놓은 별도의 법인인데요. 네. 회사에서 복지기금 법인의 재산을 증여하고 그 복지기금을 통해서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때는 회사가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매기지 않고 복지기금을 통해서 근로자가 지급받는 지원금 또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복지기금을 통해서 지급하는 것이 현명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보통 기업들이 이제 사내에 근로복지기금이라는 걸 다 마련해놓고 있나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네.
근로자들이 원하는 게 있다면 네, 지원을 해주는 거 있습니다. 이런 예. 것도 뭐 갑자기 또 기금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또 하나의 애로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세금 지원을 고려할 때 이런 부분은 꼭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정부에서는 좋은 취지로 시행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이번 세금 지원 사례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상여금이나 급여의 성격으로 지급해야 할 소득까지도 절세 효과가 있는 방안으로 형태를 바꿔서 지급한다면 네. 정상적인 세금을 납부하는 근로자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고 또 국가의 세금 수입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할 때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대책들이 나와야겠지만 또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네, 맞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똑똑한 세금 생활 세금 박사 용열 씨에게 물어보아요에서는요. 출산 장려금을 받았을 때 세금 문제 그리고 또 절세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열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알려드릴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이요. 2월 13일부터 23일까지 찾아오는 공연 관람 단체를 모집합니다. 3개의 단체가 공연장을 찾기 힘든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는데요. 국악 동요, 낭독극, 무용 등 다양한 구성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대구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흐린 날씨라서 하늘 올려다보기 무섭다 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눈이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3도에서 8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균보다 높지만 낮 기온은 낮아서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또 경북 북부 동해안과 북동 산간에는 눈이 많이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 녹은 눈이 다시 얼면서 빙판길이나 도로에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겠는데요. 보행자도 또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 모두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손지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